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절대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고 또 절대로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딱 한 군데일 뿐일 것이다. 이상향. 사람들은 이상향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상향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공간이 아니라 감정이다. 안전한 공간에 있고 보호받고 존중받을 때 우리의 몸은 부드럽고 물렁해지며 마음은 포근함을 느낀다. 포근하다는 감정이나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하여 편안한 느낌이 있다이다. 이 포근함이 온전히 내 것이며 쉬이 깨지지 않으리란 낙관과 희망이 울력하면 기분이 몽실몽실하고 몽글몽글하다. 몽실몽실하다는 구름이나 연기 따위가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가볍게 떠 있거나 떠오르는 듯하다이고 몽글몽글하다는 덩이 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럽다이다. 이상향이 나에게 도착했다. 언제 이상향이 나에게 도착했는지 기억해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몸이 부드럽고 물렁해지며 또 어떨 때 마음이 포근하고 몽실몽실하고 몽글몽글해지는지 기억해야 한다. 네, 부정적인 감사합니다. 네, 부정적, 영지쌤 오셨구나. 영지쌤 해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휩쓸 때 그 기억을 꺼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이상향을 스스로에게 마련해 준다면, 감정의 해일에 대책 없이 휩쓸려 떠내려 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나의 마음은 무사하고 곧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실수나 잘못을 두고 마음결이 부드러울 때는 그럴 수 있지. 너그럽고 느긋하고 마음결이 거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옹졸하고 성마르다.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다. 사태 파악이라든가 잘잘못 따지기는 스스로 마음결을 살피고 감안한 뒤에 줄잡아도 늦지 않다. 입장을 바꿔 상대가 마음결이 거친 사람처럼 옹졸하고 성마르게 나온다면 오늘따라 왜 저리 밉상이냐고 분노하기 전에 안부를 살펴야 할지 모른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집안에 우환은 없는지, 하고 있는 일은 상황이 어떠한지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바람이 저희를 흔들고 있군. 지나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겠어. 또 그처럼 내가 나를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다. 사람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거부당하거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본의 아니게 깔깔해진다. 평소라면 매끈하게 넘어갈 사소한 일을 두고도 잘못 켠 나무 판자 마냥 까칠까칠해진다. 장가지 감사합니다. 장가시처럼 일어선 거친 나뭇결에 내 손이 베이고 남의 손도 벤다. 조바심 내고 서두르고 눈치 보고 꼬투리 잡고 어깃장 놓고 애누리한다. 그리 굵고 돌아서면 두고두고 지레 껄끄럽다. 껄끄럽다는 무난하거나 원만하지 못하고 매우 거북한 데가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깔깔하다는 사람의 목소리나 성미가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다이며 까칠까칠하다는 여러 군데가 몹시 윤기가 없고 거칠다이다. 껄끄러운 상태를 보면 나도 모르게 깔깔하고 까칠해지니 불편한 상태를 두고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은희쌤 차례. 부드러움이 죄송해요. 먼저 봤죠. 맞아요, 은정쌤 먼저. 네, 부드러움이 마음의 회복력을 높인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발바닥은 뺨이나 엉덩이나 똑같이 꽃잎처럼 부드럽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제 발로 땅을 디딘 적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발바닥이 꽃잎 같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보여주기 부끄러운 신체 부위를 꼽으라면
뱃살보다 발바닥이 아닐는지. 꼬집어도 남의 살처럼 별 느낌 없고 수세미 보다 거칠고 가뭄에 금간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다. 더 이상 커다란 어른의 품에 안겨 둥실둥실 떠다니지 않고 제 발로 땅을 디딜 만큼 두껍고 거칠다. 세상이라는 땅바닥에 부딪히고 비비고 누벼가며 살아온 흔적이 발바닥에 꺼끌꺼끌하게 배긴다. 눈에도 깃든다. 세상과 사람, 사물을 대해온 속내가 고스란히 눈동자에 빛으로 박힌다. 세상과 사람을 깊숙이 대한 이의 눈빛은 깊을 것이다. 부드럽게 대한 이의 눈빛은 부드러울 것이다. 사납게 대한 이의 눈빛은 사납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이의 눈빛은 멍하고. 저마다의 눈빛이 생겨난다. 눈에 깃든 빛은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빛이니까. 빛은 어디서든 어떻게든 배어나오는 법이니까. 말로 사람을 찌르거나 때리는 등의 언어폭력에 대한 경계는 이미 많은데 눈빛도 다르지 않다. 경멸이나 혐오, 무시 등의 눈빛은 분노나 증오보다 더 아프게 사람의 마음을 벤다. 눈빛으로 사람을 찌르지 말자.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이러한 눈빛과 말씨, 태도로 은은히 배어나온다. 따뜻하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배려하다, 다정하다, 상냥하다, 온순하다, 인자하다, 살갑다, 돌보다, 돕다, 착하다. 부드러움은 아픔에 대해 사착 불통망이 되어줄 수 있다. 착하다는 말이 멍텅구리나 비슷하게 통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 손해보는 짓으로 비칠지 모르나 부드러움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건이다. 덜 다치고 덜 아프게 하려고 버둥거리기보다 회복력 높이기가 현실적이다. 이불 밖은 쥐를 바친다. 나쁜 일이 나와 부딪혀 깨진다. 파편들이 보이지 않는 송곳이 되고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르고 쑤시고 호비고 찢는다. 아리고 쓰리고 저리다. 회복력을 높이면 스프링처럼 빠르게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자극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위선이나 가식, 자기애, 예의 등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은 수두룩하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부드러움은 이미 큰 시장이다. 유무형의 상품의 필수적 요소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자체로 고가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종류의 부드러움은 감각을 반들반들하게 얼러줄 뿐 기대하는 타착 불통방이 되어주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드러움을 지닐 수 있을까? 각자의 이해득실로 바글바글한 세상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곧 태도이자 행동인 이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내력이 있을까?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 많은 스토리가 구원이라는 테마를 갖는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다가 재능이나 잠재력 혹은 감정을 일깨우는 누군가를 만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 어떤 주인공은 나라까지 구하는 이야기. 그러나 실제인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고통의 늪에서 제발 누가 여기서 날 꺼내 주었으면 하고 간절한 순간에 정작 인간은 혼자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철저한 감정이 외로움이다. 사람은 너무 외로우면 화가 난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 배우게 된다. 명주쌤, 경험은 마음 그릇의 크기만큼 당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내가 못 받았는데 왜 남에게 줘야 하냐고 주지 않을 거라고 강다짐하고, 그릇이 큰 사람은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주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는 진정한 부드러움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험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나약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감과 연민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한때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어 아팠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을 내밀 수 있어 기쁜 사람이다. 이슨이나 가식이 없고 자기애에 빠지지 않은 진정한 부드러움은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피어나는 꽃을 연상시킨다. 단단하고 딱딱한 나무 가지 속에서 탄성을 지르며 피어나는 것이 그토록 얇고 보드라운 꽃잎이라니. 나는 봄날의 매화, 산수유, 생강나무, 개나리, 진달래, 벚꽃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낀다. 단순히 봄이 되어 핀 게 아니다. 바야흐로 꽃들의 이어 달리기 대열에서 맨 앞줄에 서는 이른바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꽃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지난 봄의 경험을 바탕으로 꽃을 언제 피우고 꽃봉오리는 몇 개로 할지 완벽하게 대비해 분할을 마친다. 사력을 다해 꽃눈을 보호하고 춥고 긴 겨울을 인내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봄 햇살이 그들을 간지리며 저마다 기지개를 켜며 탄성을 지른다. 텅 빈 그네들의 탄성으로 든든해지면서 봄이다. 이때 꽃눈은 무엇을 느낄까? 우리가 상처에서 딱지를 떨어질 무렵에 느끼는 간질간질함, 부드러운 새살이 딱딱한 딱지를 들어 올리려고 밑에서 꼼지락거리는 느낌, 이제 곧 새날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정쌤 읽을 수 있으시나요? 173페이지요. 잠시만요.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갔네. 네. 잠시만요. 아, 173페이지요. 네, 아픔을부터요? 아픔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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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을 겪지 못했다면 나는 봄날의 꽃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은 소망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반드시 봄은 온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겨울 끝에 곧바로 꽃의 계절이 오지 못했을 것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자신이 입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자기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치유할 수 있다. 시작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를 보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시절에 만난 붓다의 이 문구는 두고두고 위로가 되었다. 영원한 피난처를 찾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스트레스라는 어휘에 숨은 감정의 실체. 더 이상 신조어라고 하기 힘든 쩔어는 좋을 때, 나쁠 때 모두 쓸 수 있다. 대박이나 박박은 무언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쓰기도 하나 반대로 형편이 없거나 힘들 때도 쓴다. 헐은 황당할 때, 맥이 빠질 때도 쓰지만 웃길 때도 쓴다. 요즘의 현상이 과하기는 해도 한 개의 낱말로 다양한 감정을 휘뚜루빠뚜루 표현하기는 늘 있어 왔다. 짜증나, 미치겠네, 미쳤다. 죽인다, 죽이네, 죽여준다. 죽을 것 같아, 죽을래, 죽고 싶어 등이 그것이다. 뜻보다 느낌을 살리는 감탄사의 용도로 쓰인다. 기존의 감탄사로는 자신의 느낌을 알리기에 미흡하다고 여긴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감정 표현에 있어 기성세대의 것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 욕구가 있다. 네, 그렇다고는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 맞죠? 그렇다고는 해도 최근 몇 년 새해에는 조어라는 특징이 두드러지고 한국어 억양이나 발음이 전반적으로 연성화한 것에 비해 발음이 거세다. 또 분명 감정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좋다 싫다를 요란하게 알릴 뿐 나머지는 뭔지 알지의 몫이다. 하고 듣는 사이에서 뭔지 알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모르면 멀어진다. 그런데 그 뭐가 뭔지 아는가 서로 정확한 지점을 공유했노라.
자신 할 수 있는가? 감정,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해 대표적인 승자 독식의 어휘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예로 들어본다. 다들 스트레스에 대해 알고 자주 느끼지만 막상 뭐가 스트레스냐고 물으면 답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란 어떤 자극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가해졌을 때 감당하기 힘든 상태, 그로 인해 유발되는 괴로움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을 생산하고 이것이 교감 신경계의 스위치를 켜서 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만들어 온몸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모든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급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떠오르거나 없던 힘이나 용기가 솟구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또 분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뱃속이 간지러운 느낌일 때가 있다. 설렘과는 미묘하게 차이나는 느낌, 의욕이 채워지는 중이다. 모두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문제는 괴로움의 정도가 심하거나 빈번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될 때이다.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쾌락을 긴급 처방하라는 신호가 떨어지고 이때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 탄수화물 섭취이다. 탄수화물은 일명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화학작용을 한다. 쉽게 말해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거쳐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소리다. 또 감정 중추의 핵심인 편도체가 강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둔감해지다 못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일명 아미그달라의 테러다. 아미그달라는 편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생김새가 아몬드 같다 해서 붙여졌다. 아미그달라의 테러가 일으키는 행위의 결과를 우리는 뉴스 사건 사고면에서 종종 본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는 방어적인 자세보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일단 스트레스가 정확한 감정을 가리키는 어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겠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스트레스나 짜증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둘은 감정을 찌그러뜨리거나 뭉뚱그려 정확히 어떤 지점을 가리키는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먼저 진짜 스트레스와 진짜 짜증이 어떤 감정일까? 영어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 스트링고의 과거 분사형인 스트릭투스이다. 스트릭투스는 꽉 죄는 밀집한, 빽빽한, 조밀한, 좁은, 간결한, 엄격한, 엄밀한, 빡빡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을 알려주어 흥미롭다. 영어에서 스트레스는 압박감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지만 라틴어에서 스트릭투스는 역경, 고난, 어려움 등을 겪는 상태를 가리킨다. 스트레스를 감각이나 느낌으로 표현하면 단연 죄다이다. 본말이 조이다이고 센말이 쪼이다로 느슨하거나 헐거운 것을 단단하거나 팽팽하게 하다이다. 비슷한 말로 조르다 동이거나 감은 것을 단단히 죄다. 졸라매다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다. 죄어들다 마음이 점점 긴장되다. 불안, 초조 따위의 감정이 몸이나 마음에 스며들다. 째다, 옷이나 신 따위가 몸이나 발에 조금 작은 듯하다 등이 있다. 느슨했던 신경이 팽팽해지거나 혹은 메었는데 더 단단하게 쬐는 느낌이라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적인 풀이의 의미 나와 있다. 느슨하게 해주기,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명상,
운동, 다른 관심사로 시선을 돌리기 등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순서를 반대로 하면 더 효과적이다.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평소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죄는 느낌을 훨씬 덜 받을 수 있다. 또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체력 저하이다.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심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보다 병원 방문과 영양 공급이 우선이다. 여기까지가 진짜 스트레스이다. 진짜 짜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에서 약간 색이 즉 분노의 감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짜증이 난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 밑에 가라앉은 감정의 실체는 불안, 두려움, 자기 비하, 지루함, 적대감, 죄책감, 고단함, 좌절 등이다. 스트레스라고 말할 때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불안하거나 겁먹은 것일 수도 혹은 지루한 것일 수도 있다. 짜증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비하나 적대감, 죄책감, 고단함, 좌절 등에 타격받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지점을 나타내 어휘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유독 심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인지해서 미리 자신의 소중한 아미그달라를 보호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나 대상이 손상하거나 상실했을 때 고통을 느낀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낀다. 분노를 느낀다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신호이고 슬픔은 마음을 돌보라는 신호이다. 불안은 점검하고 대비하라는 신호이고 두려움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신호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루함은 재미있는 것을 찾으라는 신호이다. 지루함이 깊어지면 혐오가 되고 혐오가 깊어지면 정오가 된다. 싫어, 미워 라고 표현하는 대상과 사물에 대해서이다.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을 때가 훨씬 많다.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거나 애써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대신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기능을 역이용하자. 지루함, 혐오, 불신, 경멸, 정오, 분명하게 이름표를 붙인 다음 시원하게 X를 꺾고 나의 안전선 밖으로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다. 있는 힘껏 사랑해야 할 때도 있지만 힘껏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때도 있다. 감정을 참는 것은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 힘껏 누를수록 더 힘차게 뛰어오른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하게 표현하기만 해도 격한 느낌이 누그러질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를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올바르지 않거나 비겁하다고 느끼고 이런 느낌이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인정하고 어휘로 표현하면 뚝 떼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은 일시적이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에 그때 현실적인 대응을 마련하면 된다. 혹은 감정을 나의 마음 밖으로 던져버리고 더 이상 생각도 반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내가 애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유독 스트레스나 짜증을 자주 혹은 쉽게 느낀다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의 흔한 고질병 정도로 가벼이 넘기지 말고 그때마다 감정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표현하자. 거듭 쓰지만 당신의 아미그달라는 소중하다. 분노는 지나가지만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라는 감정에서 약한 세기가 짜증이고 강한 세기가 격분이다. 자신이 상대와 동등하거나 더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얘기다.
만약 상대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짜증이나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를 느낄 것이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내 안의 타짜가 내가 약하고 못난 탓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 겁쟁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찾아 분풀이를 하고, 무력한 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슬픔으로 위장하기 쉽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AI 기계처럼 디폴트 모드가 된다. 올바르게 분노해야 하는 순간에 화풀이 대상을 찾거나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분노나 슬픔, 두려움. 감정 자체는 일시적이라 지나가지만 해소되지 못한 원인은 찌꺼기처럼 무의식에 저장된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대상에 비슷한 방식으로 분노를 억압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 증오가 된다. 한번 뿌리내린 증오는 분노나 두려움과 달리 사라지지 않고 점점 거세게 뻗어나간다. 풀지 못해 한이 되고 무기력이 되고 열패감이 된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물림된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몇 편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슬픔, 모멸감, 수치심, 분노.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이 느끼는 진짜 감정이 무엇일지 헤아려보자. 먼저 이혜경의 장편 소설 저녁이 깊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명문고 교복을 입고 으스대는 내 또래의 남학생의 거만한 눈빛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 남학생을 보는 여자애들의 눈에 어린 호감이 나를 슬프게 한다.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새마을 교육에 빠지면 안 된다고 딱딱거리는 반장의 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통근버스에 오르자마자 사원이냐 공원이냐 따져 묻고 기어이 버스에서 내모는 경비원의 모습이 나를 슬프게 한다. 두 번째 글은 안톤 슈낙의 산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에 나오는 대목이다. 옛 친구를 만났을 때, 학창 시절에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도 이제는 그가 존경받을 만한 고관대작 혹은 부유한 기업주의 몸이 되어 몽롱하고 우울한 언어를 조롱하는 시인밖에 될 수 없었던 나를 보고 손을 내밀기는 하되 이미 알아보려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혜경의 장편소설 저녁이 깊다는 한국의 1970년대가 배경이고 안톤 슈낙의 산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20세기 초가 배경이다. 둘 다 인간 소외가 본격화된 산업화 시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1호부터 한참 세월이 흐른 2022년이지만 우리는 화자가 슬픔이라고 말한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정확히는 슬프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쓰라린 심정에 공감한다. 여기까지 읽은 이들은 이제 알 것이다. 앞서의 화자들을 슬프게 한 것은 은근한 모욕이다. 따라서 그들이 느낀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 모멸감이다. 그 감정을 인정하면 더 비참한 것 같아서 자신의 아미그달라를 보호하기 위해 슬픔으로 위장한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무슨 반응을 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다. 처음에 마음에 일어난 자극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신호인 분노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여긴다.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을 돌보라는 신호인 슬픔으로 바뀐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기분이 영 나아지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고 능에 오른 적이 없는데 KO패를 당한 것 같은 열패감이 존재감을 납작하게 찌그러뜨린 페트병처럼 만든다. 패배감이 싸움이나 경쟁 등에서 자신이 없어 무력해지는 느낌이거나 진 뒤에 느끼는 절망감 또는 치욕스러운 감정이라면 열패감은 남보다 못하여 경쟁에서 졌다는 느낌이다. 살다 보며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싸움이나 경쟁에서 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방향을 설정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쁨이나 즐거움의 기회를 손을 내밀어 잡아둘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남보다 못한지, 잘났는지,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다. 인간을 비롯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내가 남보다 못하다, 잘났다 등의 감정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철저히 주입되고 전염된 것으로 허상이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글은 김영현의 소설집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 수록된 단편 엄마의 발톱에 나오는 대목이다. 학교는 은연중에 어머니와 같이 볼품없이 가난한 존재를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었다. 즉 학교 교육은 명규와 그 가족들이 부대끼고 있는 가난은 게으름과 무지의 탓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어머니에게 통하는 이야기였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시달리는 어머니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없었지 말이다. 볼품없이 가난한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가난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다. 게으르고 무지해서 즉 못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가난하다, 못났다, 식의 낙인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반대도 통할 것이다. 부자다, 잘났다. 부를 가시한다면 가진 돈을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잘난 존재감을 드러내 합당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서이다. 자신의 잘남이 가짜일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과시적인 소비 행위가 가속 페달을 밟는다. 그러나 가난하다, 못났다, 부자다, 잘났다, 식의 공용이 통용되는 건 사회가 공정할 때 한정이다. 이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공이나 실패, 부와 가난이 살아온 결과값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영광이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고 볼품없이 가난한 부모를 바라보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눈물겹다. 반면에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 글은 베르톨드 브레히트의 산문 무기력한 소년이다. 멍하니 앞만 보며 울고 있는 소년에게 길을 가던 남자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어. 영화를 보러 가려고 은하 2개를 모았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와서 하나를 빼앗아 갔어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좀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어떤 아이를 가리켰지. 도와달라고 외치지 그랬니? 남자가 물었어. 소리 질렀어요. 소녀는 이렇게 대답하며 더 서럽게 울었었어. 아무도 듣지 못했어? 남자가 다정하게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 아니요. 소년은 훌쩍였어. 더 크게 외칠 수는 없었었니? 남자가 물었어. 그렇게는 못해요. 소년은 이렇게 답하며 혹시 하는 희망에 부풀어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 남자가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결말을 상상하는가? 남자가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은하 1개를 찾아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힘센 어른과 힘없는 소년이니까. 그런데 브레이트는 독자와 관객들 머리에서 환상을 지워내기 위해 글을 쓴 작가였다. 결말은 이러하다. 그럼 남은 은하도 내놓으렴. 남자는 소년의 손에서 남은 은하마저 채어 가지고는 유유히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 소년은 자기 것을 빼앗겼으면 우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기보다 힘센 타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거기에 희망을 품었다. 나는 이 산문의 제목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무기력한 소년. 무기력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습니다. 남자가 유유히 사라지고 나서 소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울기만 했을 것이다. 슬프다고 했을 것이다. 어른이 돼서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묵묵히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것이다.
자신의 아픔이나 분노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네, 브레이트, 감사합니다. 네, 브레이트의 짧은 산문에서 어른은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진 타인, 집단, 사회, 국가 등을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은 의도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최후의 것마저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후의 것이란 자기 자신이다. 무기력의 징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우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행동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품는 것. 브레이트는 독일인으로 1,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공산주의자로 나치 정권을 살아내야 했다. 분명 그가 겪은 부당함은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부당함보다 훨씬 폭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같을 수 있다. 권력이나 무력, 지위, 관계, 돈 등을 앞세워 한 사람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 바로 모욕이다. 거대 담론처럼 느낄 수 있으나 모욕을 받을 위험은 구석구석 산재한다. 10년 전쯤 물 쫄딱 망해서 집을 구하러 다닌 적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의 소개로 몇 군데 집을 둘러보는데 흡사, 무허가 건축물 같은 외관에 이런 집도 돈 받고 빌려주나 싶을 정도였다. 내가 다른 집 없냐고 물으니 그가 툭 내뱉은 말. 그러니까 누가 돈이 그것밖에 없으래요? 내 머릿속 생각을 갈고리로 콕 집어서 끄집어내는 말에 눈알이 양쪽 다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고 분노했지만 표출하지 못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게으르지도 무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돈이 그것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통화하면서 나에게 들으라는 듯 요즘처럼 전세가 높으면 금방 부자 되겠어 라며 희희낙낙해하던 말소리는 비참했다. 삶이 이대로라면 복수할 수밖에. 나는 로트렉처럼 복수를 다짐했고 동시에 그가 인정머리 없는 수준만큼 처절한 가난뱅이가 되기를 저주했다. 지난 몇 회 동안 가장 많이 들리는 낱말이 공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싶은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게다. 그러면 더 나은 사회가 뭘까? 더 나은 사회가 될까? 야비샤이 마갈릿의 품이 있는 사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구성원들이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간주할 만한 이유가 있는 조건에 맞서 싸우는 사회, 또는 그럴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보다 더욱 시급할 뿐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아이디어이다. 자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을 인지해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분노를 슬픔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마음, 그러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많은 마음을 헤아리는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더 절실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모욕에 대한 감성,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 부족하다. 모욕이야말로 분노와 적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심지어 허물없이 모욕을 주고받는 행위가 친밀함의 표시라는 착각에 빠진 이들도 적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부부, 부모, 자식, 고부간 등 대부분 갈등의 원인도 알고 보면 모욕에 있다. 모욕을 느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뭐 그 정도를 모욕이라고 느끼느냐,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혼자 유별나다 등 2차 가해를 날리면서 너의 잘못, 너의 부족, 너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이 팽배하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다. 늘 쉬운 방법만 택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면 기꺼이 앙리드 톨스로트렉의 방식을 추천한다. 삶이 이대로라면 복수할 수밖에. 슬픔이나 무기력은 마이너스의 힘이지만 복수의 힘은 플러스의 힘이 될 수 있다. 복수를 꿈꾸며 일어서는 것이 슬픔의 늪에 빠지기보다 차라리 이롭다.
분노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정당한 신호다. 분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현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이 틀린 사례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화가 화를 부른다. 아무리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는 상대를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싶어져 애초의 분노가 몇 배로 불어나고 폭발해 이성을 잃는 지경에 이른다. 모든 감정은 정당하고 옳고 그름이 없지만 표현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책임이 따른다. 참고로 몽마르트의 화가 로트렉이 복수의 무기로 만든 것은 붓과 물감, 그리고 캔버스였다. 그것으로 다른 예술가들처럼 현실에서 도피해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대신 현실 속에 자기를 내던지는 방식을 택했다. 모욕에 대한 감성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 모욕에 대한 감성이 부족하면 모욕을 받고도 모욕인 줄 모르거나 모욕을 주고도 모욕인 줄 모른다.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고 감수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다. 비슷한 뜻이지만 감성에 대해서는 풍부하다. 감수성에 대해서는 예민하다라고 말맛의 차이를 둔다. 우리말에는 모욕과 어휘가 다양하다. 지금까지도 모욕에 관련해 여러 어휘를 썼는데 이참에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모욕은 깔보고 욕되게 함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제311조에 명시되어 있다. 네, 감사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한 욕설이나 비하, 그의 주라는 비언어적인 표현 등이 모욕에 해당되는데 최근에 부하 직원에게 확진자라고 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모욕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을 받은 확진자를 이용한 말장난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함에 따라 평소보다 체중이 불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또 회사 동료끼리 싸우다가 자기 잘못을 모른다. 네가 최순실이냐고 말했다가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 최순실이라는 명사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는 판결이었다. 그 밖에 한남충, 메갈리아 등과 같은 발언도 벌금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정이 모욕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남충의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는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한다. 메갈리아나 오머마드 등 표현은 여성을 폄하, 경멸하는 단어이다.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 즉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에 대해서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모욕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에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게 노골적이지 않고 은근하다. 네, 감사합니다. 내놓고 깔보거나 욕되게 하는 말은 아닌데 머리가 띵해지면서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손이 굳어 떨린다. 누가 쳐다보고 있을까봐 옆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겠고 아주 작아져서 어느 구멍에 빨려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한다. 모욕에 대한 감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그런 느낌이 설마 모욕 때문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감정이 충분하더라도 인정하기 쉽지 않다. 모욕을 인정하면 수치심이 있는데 사전적 풀이는 다른 사람을 볼라치었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 또 그런 일이라고 순화돼 있지만 공포와 혐오의
이중 감정이다. 밖을 향해서는 공포가, 안을 향해서는 혐오가 동시에 일어나는 수치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결코 들이고 싶지 않은 극한 감정이다. 무엇이 사람의 감정을 기꺼이 그렇게 만들고 마는가? 앞서 모욕을 깔보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다. 비슷한 어휘가 여럿으로 멸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경멸, 깔보와 업신여김, 무시,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김, 비웃다. 어떤 사람 또는 그의 행동을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 얕잡거나 업신여기다 또는 그런 태도로 웃다. 조롱하다, 비웃거나 깔보면서 노리다, 조소하다. 후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여기다 또는 그렇게 웃다 등이 있다. 계속해요? 네, 윤정쌤까지 읽고 하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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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는 뜻이 거의 비슷하며 심지어 같은 어휘가 반복적으로 들어있다. 바로 업신여기다, 깔보다이다. 실타래를 풀듯 뜻풀이를 따라가보자. 업신여기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이다. 깔보다는 얕잡아 보다이다. 얕보다는 실제보다 낮추어 깔보다이고 얕잡다는 남의 재주나 능력 따위를 실제보다 낮추어 보아 하찮게 대하다이다. 공통점을 발견했는가? 실제보다 낮추어 본다. 핵심은 실제보다에 있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위 등이 모욕이다. 왜 이런 착각이 생기는가? 이 역시 뜻풀이에 있다. 교만해서. 교만하다는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지다이고 오만하다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이다. 건방지다는 잘난 체 하거나 남을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는 데가 있다. 이고 거만하다는 잘난 체 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다. 이다. 비슷한 어휘인 도도하다는 잘난 체 하며 주제넘게 거만하다이다. 역시나 같은 어휘가 되풀이된다. 잘난 체 하다. 잘났으면 잘난 거지.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잘난 체 한다는 건 잘나지 않았다는 소리가 문득 국어사전에서 무엇을 잘났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네. 사진.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요. 저 지금 사진 안 돼요, 아무것도. 제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머리 좀 만지고. 이렇게 하고. 네, 찍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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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컴퓨터 고쳐졌어요? 아니요, 진짜? 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저 늦게 들어온 사이에.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어떻게 여기 열렸네. 나는 들어와. 핸드폰으로. 대단하세요. 딴 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수님이 고생하셨어요. 반가워요.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되세요. 가만있어 보자. 또 나간 길을 못 찾지. 핸드폰이라고 많이. 됐다. 감사합니다. 나 핸드폰 사야 돼, 진짜.